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작가님의 대변동입니다. 현대 일본의 기원. 메이지 유신이 있을 때까지 일본의 실질적 지배자는 쇼균이라고 불리던 세습군사 독재자였고, 황제는 실제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최고위자에 불과했다. 1639년부터 1853년까지 쇼균은 일본인과 외국인의 접촉을 제한했고 오랜 고집의 역사를 지속했다.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영국과 비교해 볼 때 한두 세기 전 영국은 최고의 무역국이었지만 일본엔 해외 무역은 보잘것없었다. 영국과 비교해 일본은 대륙과의 거리가 일본이 5배나 멀고 면적은 1.5배 넓고 토양이 훨씬 비옥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했다. 영국은 이와 달랐다. 유럽인이 바다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 처음 도착한 때는 차례로 1514년과 1542년이었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 교역을 하고 있었고 유럽의 네 국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와 영국과의 교역을 시작했으나 직접적 교역은 아니었다. 유럽과의 접촉은 무기부터 종교까지 일본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 1542년 포르투갈 모험가들이 원시적인 총을 쏘았을 때 일본인은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화기를 열정적으로 개발해 1600년쯤 세계 어느 국가보다 일본의 총기가 더 많았고 성능도 뛰어났다. 가톨릭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1549년이었고 1600년쯤 약 30만 명이었다.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이유로 유럽인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가톨릭 교도는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명령을 거역했다. 쇼균은 수천 명의 가톨릭 교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 1936년과 1639년 사이 일본과 유럽의 교역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가톨릭교 숭배를 금지시켰다.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소규모 교역은 경제적인 면에서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무역상이 유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 사설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의 목록에서 네덜란드 연구라는 게 있었다. 그 강의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학문, 특히 서양의학, 천문학, 지도제작과 청량, 총기 폭약에 대해 가르쳤다. 1853년까지 일본 정부는 외국과 접촉을 제한하고 통제했다. 1853년에 일본은 봉건적 계급 사회였다. 영기는 다임묘라 불리던 번수주가 지배했고 권력의 정상에 쇼군이 있었다. 다임묘는 결혼하고 성을 옮기고 보수하는데도 쇼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둘 간의 관계가 긴장 관계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도쿠가와 쇼군은 훌륭하게 대처하며 250년의 권력을 유지했다. 이는 서구의 도래로 무너졌다. 서구가 일본을 압박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서구인이 원하는 상품이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 차와 비단을 원했지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유럽에 거의 생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국은 은의 유출이 많아지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인도에서 생산한 아펜을 중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국 정부는 건강에 유해하다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영국은 불법적인 무역 규제라며 반발하여 아펜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과 서구가 군사력을 견준 최초의 전쟁이었다. 중국 대패로 군력적 양보를 강요받았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패배로 한국에 향해 두려워했다. 1854년 미국이 일본 문호를 개방하게 한 이유는 1848년 멕시코부터 캘리포니아를 인수한 후 금강을 발견하면서 태평양 해상교통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난파하는 미국 선박을 일본이 보호해주고 석탄 구입을 위해 개항을 요구했다. 이때 미국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는 메시 페리 제독을 내측의 군함과 함께 일본에 파견, 1853년 7월 8일 일본 도쿄만에 들어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일본의 관점에서는 위기와 맞아떨어진다. 쇼군은 다이묘에게 대응책의 의견을 구했다. 다수가 서구의 대포와 첨단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타협을 제안했다. 1854년 2월 13일 페리가 이번에는 9척의 전함을 이끌고자 서구 국가와 최초로 맺은 조약에 서명하고 215년 동안 모든 세국 정책을 양보했다. 또한 변화의 물결에 힘입은 경쟁자들은 새로운 정부에서 더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1858년 일본에 새로 부임한 미국 영사가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을 맺는 굴욕적인 날이었다. 그 반세기 동안 일본의 주된 목표는 불평등 조약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었고 1854년 이후 막부의 기본 전략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최소한 양보하며 서구 열강을 만족시키되 그동안 군사와 비군사 분야 모두에서 서구의 지식과 장비, 과학기술과 장점을 도입함으로써 하루빨리 서구에 저항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사스 마빈과 조수번은 서구의 선박과 하기를 구입했고 군대를 현대화했으며 학생들을 유럽과 미국에 보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배우게 했다. 이런 상황에 유학으로 외국인 채권자들에게 빚이 늘어나고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면서 막부가 불평등 조약에 서명한 것이 일본인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의 젊은 사무라이의 주축으로 1859년 중에 시시라는 고결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외국인을 쫓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862년 9월 14일 28세 영국 상인 찰스 리차드슨은 노상에서 사스마번주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경위를 포하지 않는다고 살해하자 영국은 범인 처형 요구가 묵살되자 사스마번의 수도 가고시마를 폭격하여 1500명의 병사를 사살했다. 또 1864년 6월 말 서구 선박에 대하여 시모노세키 해협을 폐쇄하면서 17척의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전함으로 조수번의 해안포대를 폭격해 파괴했다. 두 번에 걸친 서구의 보복에 쇼군의 일본을 구해낼 수 없음을 확신하고 일본 정부와 사회를 대대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866년 새로운 쇼군이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사스마와 조수는 큰 위협을 느꼈다. 1867년 이들은 신임 황제의 외할아버지와 공모하여 황제의 지지를 얻어냈다. 1868년 1월 3일 교토의 황궁을 점령하고 긴급위원회를 소집하여 쇼군의 영지와 지위를 박탈했다. 그리하여 막부 시대가 막을 내렸다. 실질적인 지배 권력을 황제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선언이 메이지 유신이며 왕정복고로 알려진 사건이다. 황제의 지배를 지지하는 군벌과 반대하는 군벌 간에 내전이 있었으나
1869년 6월 홋카이도에서 반대 세력이 패하고 서구 일각은 황제의 정부를 일본 정부로 인정했다. 메이지 유신 초기에는 알파벳을 높이 평가해 일본 문자를 교체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한국과 전쟁을 주장하기도 했다. 메이지 시대 지도자들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내었다. 첫째, 서구의 사회를 뒷받침하는 정치-사회 개혁을 해야 한다는 현실주의가 우세. 둘째, 서구가 일본에 강요한 불평등 조약을 바로잡는 것. 셋째, 각각의 생활권에서 일본의 상황과 가치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채택하고 수정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일본 해군은 영국 해군, 육군은 독일 육군을 본보기로 삼고 민법을 제정할 때 독일 민법을 모델로 삼았다. 메이지 정부 2년 만에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 미국에 파견하여 공장과 간청을 방문했고 미국과 유럽 정부 지도자를 만났다. 1870년대는 프랑스와 프로이센사의 전쟁을 직접 관찰하라는 목적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혁했고 크게 달라졌다. 오늘날 일본은 최고의 문해율 99%를 자랑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교육체제는 서구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내부적 목표는 철저히 일본적이었다. 그리고 태생부터 교육이 정부 고위직에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에 부의 분배가 가장 평등했다. 일본에서 기반시설의 현대화는 메이지 시대 초기에 시작했다. 1872년 전국적 우편 제도를 창설했고 최초의 철도와 전신선을 건설했다. 뒤이어 1874년에는 국립은행을 설립했고 도쿄에는 가로등을 설치했다. 정부도 벽돌과 시멘트, 유리와 기계류, 명주를 서구의 기계와 방법으로 제조하는 공장을 건립하며 산업화에 앞장섰다. 1894년 제1차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석탄과 전기, 무기 공장, 철강, 철도와 조선 같은 전쟁 관련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1885년에 의원 내각제를 도입했다. 일본 헌법에는 황제가 신의 후손으로 수천 년 전부터 끊이지 않고 직계로 이어지는 존재라는 말을 갖고 있다. 건국일을 인정하는 6월 11일 메이지 황제는 선물로서 새로운 헌법을 쓴 두루마리를 총리에게 건넸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입헌 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갖춘 문명화된 국가임을 알리기 위해서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도 통합 이념의 필요성은 1890년 황제의 교육 교서에 대해 널리 유포된 1891년의 해석에서 명확히 표현되었다. 메이지 시대 지도자들이 추구한 목표는 일본의 서구화가 아니라 서구의 많은 장점을 채택하되 일본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전통을 대폭 유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서구에 종속되는 서글픈 운명을 맞은 중국은 일본이 반드시 피해야 할 본보기였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하게 키워냈고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념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1차적 목표였다. 또 다른 목표는 서구 세계가 일본을 존중하며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메이지 시대 지도자들은 서구에 저항할 수 있는 강한 국가를 키우자는 전반적 목표는 동의했지만 단편적으로 계획하고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메이지 시대에 시도한 선택적 변화의 주된 줄기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영역은 일본이 해외 진출과 군사적 침략의 표적에서 행위자로 변한 과정이다. 1868년 메이지 시대 때 시작한 군사개혁과 산업화로 단계적 팽창을 추진하였다.
첫 단계로 1869년 홋카이도섬의 공식적 합병, 1879년에는 일본 남도 류큐 제도를 합병, 1894년에서 1895년에는 중국과의 상대로 승리를 거둬 타이완 합병을 하였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세계사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그로 인해 사할린 섬의 남쪽 절반을 합병과 남만주 철도의 관리권을 획득했다. 1905년에는 한국을 보호국으로 두었고 1910년 한국을 완전히 합병했다. 이 시기 중에 일본의 자국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한 시기는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 후 중국에서 라오똥 반도 지배권을 양도받았으나 프랑스, 러시아와 독일이 크게 반발하여 지배권 압력 포기로 3년 후 반환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서구 열강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1902년 영국과 동맹을 맺고 1904년 러시아를 공격했다. 이런 군사 정복의 성공 이유는 일본이 상대국의 힘에 대한 정직하고 현실적이며 신중하고 정확한 평가와 냉정한 자기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게 된 이유는 1929년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붕괴와 해외 경험과 지식이 없는 젊은 고집불통 지도자들로 인한 통제 불가능 상태가 일본에 있어서는 큰 재앙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선택적 변화를 추구했으며 현실적 자기 비평도 평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과 오늘의 일본은 강력한 국가 정체성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 일본은 인내, 처음의 실패를 용인하는 너그러움은 효과적 해결책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끈기의 표본이었다. 가장 교국이란 가치는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었다. 이 핵심 가치는 항복선언에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황제의 대권을 침해시 끝까지 고군분투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반 전투기와 글라이더에 폭탄을 싣고 적항의 충돌에 자살한 가미카제와 바카 조종사 또 일본 선박이 발사한 어뢰를 타고 조종하며 적함에 돌진한 가이텐 선언도 있었다. 1943년 11월 타라와 환초에 상륙한 미국과 맞서 싸운 2571명은 포로로 잡힌 8명을 제외하고 2563명의 일본군이 전사했다. 모든 칠레인을 위한 칠레.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로 평가받았다. 칠레 국민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유럽이나 미국과 동질감을 느낀다. 그러나 1973년 군사독재 정권이 칠레를 장악한 후 자행한 가학적 고문은 세계 기록을 깨뜨릴 정도였다. 9월 11일 군사 쿠데타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적으로 선출된 칠레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자살했다. 이 군사정부는 많은 국민을 죽였고 더 많은 국민을 고문했으며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비도덕적 고문기법을 새롭게 고안해내 훨씬 더 많은 칠레인을 추방했다. 군사정부는 거의 17년 동안 칠레를 지배했다. 29년이 지난 현재까지 칠레는 군사정부가 남긴 유산과 씨름하는 중이다. 1970년 이전의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좁고 길쭉한 나라이다. 동서의 폭은 평균 160km를 조금 넘고 남북 길이는 거의 4820km에 달한다. 지리적으로 높은 안데스 산맥이 칠레를 다른 국가들과 분리하고 있다. 칠레가 독립을 쟁취한 이후 외국과 치른 전쟁은 1836년에서 1839년과
1879년에서 1883년에 북쪽의 이웃국가 볼리비아와 페루를 상대로 싸운 것이 전부였다. 칠레의 생산적인 농지와 농경 및 인구는 일부 지역, 즉 산티아고를 에워싼 중부계곡에 집중되어 있고, 칠레의 항구 발파라이소는 남아메리카의 서부해안에서 가장 큰 항구이다. 이런 지리적 상황에 밀집해 살아가면서 민족적 동질성이 칠레의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칠레는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와 더불어 온대권에 위치해 높은 농업 생산성과 열대권에 비해 낮은 질병률이다. 이 3국가는 평균 1인당 소득이 높다. 칠레는 내놓을 만한 문화적, 정치적 성과도 없는 땅이고 1540년대에 정복하고 정착한 스페인계였다. 칠레에는 스페인계와 메스티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거의 모두 가톨릭교도로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지리와 역사 그리고 국민이 모두 국가 통합에 기여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인은 소규모 농장에 만족했으나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한 스페인계 유럽인은 넓은 땅을 차지했다. 칠레에서는 소수의 독재자가 대부분의 토지와 부를 차지했고 정치까지 지배했다. 이는 역사적인 근본 문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권력인 비타협적과 두 집단과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한 다른 사회개혁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1925년 신헌법에 의해 세력균형의 원칙이었지만 결과는 좌익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보였다. 첫 번째 1949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투표 참여와 1958년 비밀 투표로 개정되면서 좌익이 유리하게 되었다. 좌익에도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었고 군부는 1973년까지 정치 투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1964년 선거에서 중도파 후보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가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몬탈바는 미국 기업이 소유한 칠레 구리광산 회사들의 51%의 지분을 칠레 정부로 인수하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했고 대농장을 분할하는 농지개혁도 실시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로 사회개혁을 방해했다. 하지만 파업과 인플레이션으로 육류의 부족과 길거리의 폭력이 늘어났고 1969년쯤에는 칠레의 모든 정파적 우익과 좌익 및 중도 모두가 정치적 상황에 불만을 품기에 이르렀다. 1970년 이후에는 정치 성향과 성격에서 정반대자인 지도자 살바도르 아예덴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연이어 칠레를 통치했다. 아예덴은 부유한 중상층으로 이상주의자로 칠레 공산당보다 더 좌익적인 칠레 사회당을 창당했다. 의대 졸업 후 보건부 장관을 훌륭히 해냈으나 대통령 선거에 3번이나 실패하였다. 1970년대의 선거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박빙의 승리였다. 미국 정부는 그의 당선을 제지하려고 했었고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칠레의 마르크스주의 정부를 세울 것을 목표를 공언한 탓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소련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며 서베를린을 고립시키고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 헝가리, 폴란드를 공산주의자화하였다.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의 마르크스주의 정부를 수립한 이후 카스트로와 후르쇼프가
미국 해안에서 1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쿠바에 탄도미사일을 설치하려는 위험천만한 짓을 시작한 때였다. 당시 1962년에 미국 군 지도자들은 쿠바에 최소한 162기의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었고 핵탄두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수의 핵탄두가 쿠바에 배치되었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소련은 강력한 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했다. 미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공산주의 정부가 서방구에 들어서는 걸 용납하지 않았고 미국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면 케네디는 탄핵될 것이라고 경고받았다. 미국은 칠레의 마르크스주의 정부로 쿠바의 일을 목격하고 그런 역사에 되풀이되는 걸 막고 미국 자본이 투자한 구리광산에 소유하고 개발할 것을 몰수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중도적 개혁 정당들을 지원했다. 몬탈바 대통령 시대의 칠레는 미국의 개발 원조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아옌데가 대통령이 되자 미국 소유의 구리광산의 국유화를 시작으로 여러 다국적 기업도 국유화했다. 쿠바인 피델 카스트로를 초빙해 칠레 군부를 겁주기도 했다. 모든 물가를 동결하고 사회주의적 경제로 대체했다. 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집회도 발행했다. 게다가 대농장을 몰수하여 농민협동조합에 넘겨주며 농지개혁을 확대했다. 아옌데 정책은 경제적 혼란과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반대 세력도 확대되었다. 특히 구리 광부와 트럭 기사의 파업은 칠레 경제에 치명적이었다. 이런 혼란의 결과 1973년 쿠데타로 일어났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더라도 아예덴의 정책은 비현실적인 평가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쿠데타는 9월 11일 일어났으며 육해 공군에 합의한 뒤 칠레 공군은 산티아고의 대통령궁을 폭격했고 육군은 탱크를 동원해 대통령궁을 폭격했다. 아옌데는 카스트로의 기관총 선물로 받은 것으로 자살을 했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17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육군 참모총장은 신임인 피노체트는 58세로 비교적 늙은 장군이며 검소하게 생활하며 헌신적인 남편이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군대와 가톨릭 교회와 가족 위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피노체트는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동료 군사 위원을 협박하고 알력으로 많은 사건이 터졌지만 사태를 수습했다. 피노체트는 아옌데보다 훨씬 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다. 군사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그대로 칠레 좌익의 씨를 말리겠다는 목표 아래 아옌데의 연합당과 그 밖의 좌익 인물들을 사사시 수색해 체포했다. 대학생들과 유명한 민중가수 빅토르 하라도 이때 체포되었다. 그때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더러운 수로에서 발견된 하라의 시선에는 44개의 총구멍이 있었고 손가락이 잘라나갔으며 얼굴은 뭉개져 있었다. 쿠데타 5주 후 피노체트는 정치범과 인민연합당 정치인을 학살하라는 엄밀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1974년 비밀경찰인 국가정보국 DINA는 칠레 밖에서도 공작을 냈다. 아르헨티나에서 자동차 폭탄을 설치해 칠레의 옛 육군 총사령관 카를로스 프라트스와 그의 부인 소피아를 살해한 것이 해외 공작의 시작이다. 그 이후 칠레인 수백 명이 남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와
유럽에서 추적당하고 살해되었다. 1976년까지 피노체트 정부는 13만 명을 체포했고 수천 명이 사망하고 행방불명되었다. 그중 대부분이 35세 이하였다. 그리고 약 10만 명이 해외로 망명에 달아났다. 정치적 분위기의 양극화와 폭력성의 증가 및 정치적 타입의 결렬이 크고 작은 원인이 되어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 피노체트는 좌익의 씨를 말리는 동시에 자유시장 원칙 아래 칠레 경제를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1년 6개월 동안 변화가 없자 경제는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어 실업률은 치솟았다. 그러나 1975년부터 피노체트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경제 보좌관들에게 맡기고 훗날 그들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에 배운 까닭에 시카고 보이스로 알려졌다. 그들의 정책은 자유교육과 자유무역, 시장지향, 균형예산과 낮은 인플레이션, 칠레 기업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이로 인해 600%이던 인플레이션이 연간 9%로 떨어졌고 연간 경제 성장률의 거의 10%에 달했다. 해외 투자도 급증했고 개인 소비도 증가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출도 다각화되며 증가했다. 군사정부가 가도적인 임시정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정권을 유지할 것이란 의도가 분명해졌지만 불평등한 분배와 정부의 억압에도 중산층과 상류층은 경제발전을 이유로 피노체트를 계속 지지했다. 미국도 피노체트를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반공주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중반부터 두 가지 이유로 미국 정부는 피노체트에게 등을 돌렸다. 하나는 임금 침해에 대해 축적된 증거였고 미국 시민을 학대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었다. 그리고 1982년에서 1984년 칠레 경제가 침체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때부터 칠레 여론도 피노체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좌파가 다시 힘을 얻었고 군부도 피노체트에게 반감을 품었다. 1989년이 다가오자 군사정부는 피노체트 임기를 연장하는 국민투표를 시행했고 투표는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반대 세력을 엄밀히 지원했다. 그 결과 반대가 58%를 얻어 피노체트는 큰 충격에 빠졌다. 좌익은 권력을 잡더라도 과거의 적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했다. 한마디로 모든 칠레인을 위한 칠레를 천명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파트시오 아일윈이 1990년 3월 12일 취임하면서 공언한 목표였다. 군부는 피노체트가 하야하기 전 그를 종신상원위원회에 임명하고 피노체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나 피노체트는 미국 내 125개 비밀계좌 3천만 달러를 은닉해 두었다는 폭로로 칠레 우익단체는 한매를 느꼈고 칠레 대법원은 그를 종신상원위원으로 항류하던 기소 면책권을 박탈했다. 거북 금융범죄와 살인으로 가택연금을 당했다. 그의 부인과 네 자식도 체포되었다. 그는 2006년 91세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973년 피노체트와 군부 지도자들은 칠레와 해외에서 적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선의의 원화한 사람에게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악한 사람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글픈 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차이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인구가 2억 6천만 명으로 중국과 인도와 미국 다음이다. 또 대부분이 무슬림 인구이지만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10년 경에야 식민지로 통일되고 1945년에는 독립한 신생국가이다.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조각조각 쪼개진 국가이다. 서쪽에서 동쪽까지 약 5,500km 지역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를 보유한 국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언어만 700개가 넘는다. 1510년부터는 포르투갈, 1595년부터는 네덜란드가, 그 후에는 영국이 현재 인도네시아에 속한 섬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가장 성공한 식민지 개척지는 네덜란드인이었다. 가장 많이 원주민이 살던 자바섬에 집중적으로 정착한 때문이다. 1850년대까지 이름이었다가 유럽인들이 만들었다. 또한 일체감도 없어 자바 군대와 네덜란드 군대와 손잡고 수마트라 섬을 정복하였다. 1900년대 초 차키적이던 정책은 중단하고 윤리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투자 대상국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급속한 인구 증가로 주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윤리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10년경 동인도 제도의 주민수가 증가하자 국민억식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를 겨냥한 파업과 음모가 있었고, 하지만 1920년대 억압정책을 채택했고 저항조직 지도자를 멀리 유기니로 보내고 사실상 강제 수용소와 다를 바 없었다.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교역의 일환이던 말레이어가 발전하고 변형된 바하사 인도네시아어였다. 현재 공유하는 국어이다. 일본은 1941년 12월 미국의 전쟁을 선포한 후 곧바로 네덜란드경 동인도 제도를 점령했다. 이는 일본이 중국의 전쟁을 선포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하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보르네오 유저는 미국산 원유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공급처였다. 네덜란드를 몰아낸 일본이 독립을 약속하고 1945년 8월 15일 항복하자 영국군과 오스트레일리아군이 점령권을 인계받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들어왔고, 그 후에는 네덜란드군이 지배권 회복 목적으로 또 들어왔다. 곧이어 영국과 네덜란드군이 인도네시아군과 맞붙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연방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1945년에서 1949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지배권을 되찾으려고 야만적인 수단을 서슴지 않았다. 네덜란드인에게 네덜란드의 이익을 위해 오랫동안 식민지로 지배받는 까닭에 독립한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후진국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은 수카르노는 네덜란드 시대부터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의 한가는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정치적 이력을 쌓아갔다. 네덜란드가 그를 추방했고 일본인 동인도 제도를 정령한 후 귀국했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주역도 수카르노였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가 정체성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판차실라라는 5가지 원칙을 만들었다. 판차실라에 담긴 원칙들은 일신교신앙, 인도네시아의 국가 정체성, 인도주의, 민주주의,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민을 위한 사회 정의이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가난이 네덜란드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해 인도네시아가 빚을 폐지하고 네덜란드계의 재산을 국유화하며
그 대부분의 관리를 군부에 넘겼다. 수카르노는 원조를 받지 않았고 유엔과 세계은행과 통화기금에 탈퇴했다.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통화가치는 90% 폭락했다. 수카르노는 네덜란드령 6인을 인도네시아에 병합하고 보르네오 섬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세 세력이 혼란스럽게 싸우던 때였다. 한 세력은 수카르노였고 그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두 번째 세력은 군사력을 독점한 군부였다. 세 번째 세력은 인도네시아 공산당 PKI였다. 1965년 10월 1일 새벽 두 군부대의 자익 주인관들이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쿠데타 세력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7명의 장군들을 생포해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끌고 와서 장군 협의회를 억압하라고 설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쿠데타는 엉망진창이었다. 그들은 새 장군을 가택에서 살해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PKI 지도자나 당원들도 조직적 운영과 폭동이 없었다. 육군전략사령부 사령관인 수하르토는 신속하게 쿠데타를 파악하고 중앙광장에 주둔한 두 대대장을 소환하여 수하르토에게 복종하여 지시에 순수히 따랐다. 당황스러운 수카르노와 쿠데타 지도자들을 공군기지에 모였는데 수하르토는 믿을만한 부대를 파견해 공군기지를 진압하게 되고 수카르노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방송과 함께 쿠데타 지도자들은 큰 도시로 흩어졌고 반란은 잠재웠다. 군부는 신속히 대응해서 PKI의 제거 명분을 마련하면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대대적인 소탕과 살해를 합리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했다. 장군들의 실질적인 살해범은 공산당 PKI를 지목했고 피해자의 수는 최대 추정치는 약 200만 명이지만 가장 널리 인용되는 수치는 약 5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수하르토는 군 지도자들을 서서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2년 6개월 동안 천천히 신중하게 수카르노를 밀어내며 1968년 3월에 수하르토는 정식 대통령이 되었다. 수하르토는 국내 문제를 중점으로 유엔에 다시 가입하고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이유로 서구편에 섰다. 그리고 경제는 인도네시아의 뛰어난 경제학자에게 맡겼다. 그들은 버클리 마피아라는 별명이 붙었다. 군부는 시장과 자치단체장과 주지사 중 절반 이상이 군 장교였다. 장교들은 부정행위와 갈취를 서슴지 않았으며 개인적 주머니를 채웠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과 자식들은 엄청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부분에 만연해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의회는 수하르토를 5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매번 재선출했다. 거의 33년이 지난 후 다시 7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선출한 직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80%의 화폐가치 폭락과 폭동이 일어났으며 그의 가족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1999년 수하르토가 실각한 이듬해 인도네시아에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했다. 2014년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군 경력이 없지만 자카르타 시장을 지낸 민간인 조코 위도도가 군 장군을 꺾고 당선되었다. 그러면서 부패도 점차 줄어들었다. 독일의 재건 1945년 5월 7일과 8일 독일이 항복하며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나치의 지도자들은 이미 자살했거나 자살을 앞두고 있었다. 독일군은 유럽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곧이어 후퇴를 거듭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약 700만 명의 독일인이 죽었는데 군인은 전쟁터에서, 민간인은 폭격으로 죽었다. 도시 주택은 2분의 1이 파괴되었고 영태의 4분의 1도 폴란드와 소련에게 잃었다. 1945년 독일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실질적으로 모든 관리와 판사와 나치의 공모자였고 협력자였다. 또한 독일 사회는 권위주의적이었다. 오늘날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고 수출로는 세계에서 선두를 다투며 다른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유럽 연합을 설립하고 나치의 잔재를 대체로 청산했고 과거에 비해 훨씬 덜 권위주의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독일을 네 곳을 분할 점령하였다. 1949년 연합국은 새 점령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이라 칭하고 서독으로 불렀다. 소련의 점령 지역은 별도의 국가, 즉 독일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흔히 동독이라 불렀다. 생활 수준과 자유의 수준에서 결국 동독은 서독에 훨씬 뒤처지고 말았다. 미국은 서독에 경제 원조를 퍼부었지만 소련은 동독에게 경제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 결과 동독인이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52년 동독은 서독과 마주한 국경을 봉쇄했지만 동독인은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간 후 서베를린에서 항공편으로 서독까지 날아가는 방법으로 탈출했다. 전쟁 전부터 존재한 베를린의 공공교통수단, 즉 U반, 지하철과 S반, 국철에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잇는 노선이 있었다. 1953년 동독인의 불만이 폭발하여 파업과 폭동으로 확대되었지만 소련군에게 진압되고 말았다. 하지만 탈출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1961년 8월 31일 밤 동독 정부는 갑자기 U반 지하철 정거장을 폐쇄하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장벽을 세웠다. 국경 경비원들은 장벽을 넘으려고 시도하던 사람들을 쏘아 죽였다. 그때부터 동독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서독으로 탈출할 가능성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 별개의 국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이 서독에 대한 정책으로 모겐소플랜에 따라 농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세계대전 도발을 막으려는 보편적 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냉전과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면 소련이 권한일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공산주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서독을 다시 강하게 키워낼 필요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연해가 걸렸고 마침내 1948년 미국이 서유럽 국가에 제공한 마셜 플랜에 따른 경제 원조를 서독으로 확대했다. 이때 서독은 가치가 폭락한 통화를 새로운 도이치마르크로 교체했다. 서구 연합국이 입법의 거부권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서독의 초대 총리 콘라드 아데나우의 위는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을 교모하게 활용하는 수단을 발휘하여 연합국의 권한을 줄여가고 서독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무기를 끌어냈다. 그 시대의 경제장관 루테비히 에르하르트는 수정시장 경제정책을 도입했고 마셜 플랜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놀라운 경제회복을 이루었다. 이런 경제회복은 경제의 기적이란 뜻에서 비르트 사르처분트 혹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일컬었다.
배급 제도는 폐지했고 산업 생산량이 급증했으며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연합국은 생존한 24명의 나치 최고 지도자를 전범으로 기소해 뉘른베르크 법정에 세웠다. 외무장관을 비롯한 10명에게는 사형과 7명에게는 장기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중간계급의 나치 전범은 단기형을 선고했다. 소독의 초대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치안정책이 사명과 통합으로 요약된다. 그 결과 나치 범죄는 사악한 지도자의 잘못이고 대다수가 소련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운 평범한 독일 병사들로 죄가 없다는 해석을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1958년 서독 모든 연방주의의 법무부 장관들이 서독 영토 안팎에서 범한 나치 범죄를 기소를 총괄하는 중앙본부를 설립했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인물은 독일계 유대인 변호사로 반나치 사회 민주당원이었으며 1935년 독일을 떠나 덴마크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프리처 바우어였다. 바우어는 1949년 독일로 돌아오자 마자 나치 범죄를 기소했다. 그의 원칙은 독일인은 스스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우어는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재단으로 알려진 재판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재판에서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하급관리로 활동한 독일인들을 기소했다. 그리고 사라진 나치 당원을 추적해 찾아내려 애썼다. 유대인을 찾아내 강제 수용소로移送한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이 대표적인 예이었다. 바우어는 아르헨티나로 달아난 아이히만의 피신처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이를 독일 비밀경찰에 넘기지 않고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넘겨 아이히만을 납치해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다. 이스라엘은 그를 공개재판에 세웠고 결국 교수형에 처했다. 바우어는 법정과 대중 앞에서 거듭 밝힌 대응법은 나치시대의 법은 위법적이었다. 따라서 그런 법을 따랐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할 수는 없다.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고 각국의 정부가 무엇이라 말하든 간에 그 분별력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바우어의 기소는 대체로 패배했다. 이는 나치시대 독일인이 어떻게 했는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기소에 담긴 의미이다. 독일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치의 잔혹 행위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강제 수용소를 전시관으로 꾸민 곳을 견학한다. 과거의 범죄를 이처럼 국가적 차원으로 직시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는 없었다. 대학생들의 저항이 1960년대에 자유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덜불처럼 확산되었다. 미국에서 시작한 저항운동은 시민평등권 운동, 베트남 전쟁의 반전 시위 등으로 저항이 시작되었다. 학생 시위는 프랑스와 영국,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에서도 확산되었다. 이 학생 시위는 9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저항을 어느 정도 대변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아버지를 잃은 일은 유대인과 결혼한 유대인이 아닌 독일 여성 베아테 클라르스벨트의 행동은 독일에서 1968년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폭넓게 기억되었다. 1968년 11월 7일 베아테는 서독 총리 쿠르트 카징거에게 나치라고 소리치며 그의 뺨을 때렸다. 카징거나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이다. 1968년 저항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미국 학생들과 히피들이 저항했던 것, 베트남 전쟁, 건의와 부르주아적 삶,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통적인 도덕에 훨씬 격렬하게 저항했다. 1969년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당수로서 서독 최초 좌파 총리가 되면서
보수 정권을 끌어냈다. 브란트 시대에 사회개혁을 시작하며 독일 사회의 권위주의를 떨쳐내고 여성의 권위를 신장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 그러나 브란트의 가장 큰 업적은 외교관계에 있었다. 브란트는 동독과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브란트의 이력에서 가장 극적인 수단은 1970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였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백분율로 가장 많은 인구를 잃은 국가였다. 또 나치의 대형 강제 수용소들이 있던 곳이기도 했다. 브란트는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비록 실패했지만 1943년 4월과 5월 나치 점령에 항의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난 바르샤바 게토를 일부러 찾아가서 폴란드 군중 앞에 자진해서 무릎을 꿇었다. 독일인을 불신하던 폴란드인조차 브란트의 행동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인정했다. 브란트가 맺은 조약과 그 후에 스미트와 콜이 맺은 협정으로 수십만 명의 서독인이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고 소수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서독과 동독 간의 교육량도 증가했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는 서쪽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국경을 대신하고 있던 담을 허물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넉 달 후 헝가리가 공식적으로 국경을 개방하자 수천 명의 동독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경유해 서유럽으로 탈출했다. 곧이어 정부에 항의하는 수십만 명의 동독인이 라이프치히를 필두로 많은 도시에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동독 정부는 소독 여행 허가증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저항에 대응하려 했다. 동독 정부는 즉각 소독 여행을 허락하겠다고 수정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1989년 11월 9일 수만 명의 동독인이 국경 수비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서베를린으로 넘어갔다. 당시 독일 총리 헬무트 콜은 그런 개방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재통일 기회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활용했다. 1990년 5월 콜 총리는 동독과 서독의 경계와 서로 사해를 통합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정치적 통일은 서두르지 않았다. 1990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중요한 회담에서 콜 총리는 소련에 두둑한 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독일의 재통일을 용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동독은 새로운 주의 형식으로 서독 즉 독일에 통합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첫 유럽 정착자들은 1788년 1월에 그 땅을 밟았다. 영국에서 보낸 11척의 선단이었다. 이곳이 멋있고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로 골머리로 앉던 영국 정부가 제수들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건강에 해롭지 않는 곳이었다. 영국 해군과 상선, 포경선, 목재와 아마 운반선을 위한 태평양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시드니 부근을 선택한 것이다. 수인선단은 730명의 제수, 그들을 관리할 간수와 행정관, 일반 일꾼 및 총독인, 영국 해군 장교로 구성되었다. 그 후에도 더 많은 제수가 시드니에 내려놓았다. 제수와 간수는 금세 자유로운 정착자와 뒤섞였다. 32년 후인 1820년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의 84%가 강제로 이주한 제수였고 1868년까지 지속되었다. 영국 정부는 제수들과 정착자들이 자급할 만큼의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여 식량선이 있었다.
1840년까지 식량을 보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 영국에 상당한 수출품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고래와 바다 표범 같은 부산물이었지만 1830년 이후에는 약물을 수출했고 1851년부터 시작된 골드러시 때는 황금도 수출했다. 오늘날 세계에서 생산하는 약물 중 3분의 1이 오스트레일리아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광물 개발이 주도적이었다. 알루미늄과 석탄, 구리와 황금 등 그 중에 우라늄의 최대 수출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은 군대도 없고 족장이나 군수도 없는 소규모 무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유목생활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다. 때문에 땅 주인이 없었다. 따라서 유럽 정착자들은 협상이나 적절한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원주민의 땅을 차지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원주민을 경멸했고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원주민은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비원주민과의 결혼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비영국계로 구성된 첫 이민단이 1836년에 들어왔다. 부동산 개발 회사가 유럽에서 신중하게 선별한 전향적인 정착자로 구성된 이민단이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첫 골드러시가 시작된 1850년 수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오면서 분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 군중이 중국인을 구타 강탈하는 폭동을 진압하는 데 군대가 동원되었다. 1860년대에 퀸즐랜드에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시작하며 노동자의 수요를 위해 흑인 노예 유괴로 끌려온 사람이 대다수였다. 그들과 계약했고 그 계약이 끝나면 쫓겨났다. 1842년에 부분적으로 남아 주민이 직접 선택한 대표로 구성된 최초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1901년에 6식민지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으로 개국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가는 영국의 국기에 남반구의 별자리인 남십자가를 에워싼 모양이다. 1901년 연방 초기에 제정한 법안 중 하나가 이민제한법이었다. 이 법은 백인의 땅으로 유지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민을 제한한 이유는 대체로 그 시대의 인종차별주의였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당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민을 제한함으로써 고임금을 보호하려는 정책도 부분적 원인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보어전쟁과 수단전쟁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큰 규모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 영국을 지원했다. 그로 인해 승리로 이끌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의 의미는 제1차 세계대전의 의미와 사뭇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직접 공격을 받았고 싱가포르에 있던 영국 해군기지를 일본에 양도한 사건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상을 바꿔놓은 결정적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체 방어를 위한 조치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1930년 징집제를 폐지했고 공군과 해군을 소규모로 유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제1차 세계대전처럼 유럽 무대에 군대를 파견했다. 하지만 일본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부는 국가 방위를 위해 자국 군대의 철수를 연합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원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본 항공모함은 1942년 2월 19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도시 다윈을 대대적으로 폭격했다. 그때 이후 60회 이상 공습과 일본 잠수함은 시드니항 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인에게는 영국이 싱가포르 기지 사령관이
일본군의 항복하고 양도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군사적 패퇴였을 뿐 아니라 영국이란 조국이 배신한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민정책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다. 1943년 총리는 적은 인구로 일본의 위협을 대처하며 거대한 대륙을 위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는 약 7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더 이상 태평양을 지배하는 군사적 강국이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다. 그리고 적대감을 씻어내고 인종차별적 사고방식을 극복함으로써 일본과의 교역량이 급증하였다. 영국이 유럽 경제공동체 EEC에 가입함으로써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이해관계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서유럽 6개국 EEC의 비회원국에 대해 공동관세 장벽을 세움으로써 영국과 교육 중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료품과 재련한 금속에도 관세가 붙음으로써 다른 6개국의 나라의 것으로 대체한다는 뜻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선을 긋는다는 것과 같은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것이며 배신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영국의 1968년 이민법은 조부모로 중 한쪽이라도 영국 태생이면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영국 입국권을 폐지했다. 결국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인을 외국인이라 선언했다. 1972년 휘틀럼이 백호주의의 종결을 선언하면서 한 세기 넘게 완강히 옹호해오던 온갖 행태의 인종차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